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조용하지만 획기적인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KF-21 무장 통합과 F-15K 개량 사업의 희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해공, 무기체계 발전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과 직결되는데요. 그나마 육군은 경제력이 뒤떨어져도 엄청난 병력 등을 활용한 인해 전술 또는 게릴라 전술과 비대칭, 전력 등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후진적인 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의 화포, 그리고 미사일, 특수부대 같은 비대칭, 전력은 분명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에서는 대한민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군 전력은 가소롭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만약 공중에서 우리 공군과 북한이 교전을 벌인다면 북한 전투기들은 우리 전투기를 보지도 못하고 격추돼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주변국의 공군력에 대비해 전력 증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순식간에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다가왔습니다. 최근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협의가 영국 현지 매체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협의라며 양국의 번영에 있어 이번 협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운님과 협의로 알려진 이번 합의 덕분에 군사 및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KAI가 영국 방산업체 MBDA 그룹과 맺은 협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AI와 MBDA의 합의 덕분에 KF-21과 FA-50 등 한국의 주요 군용 항공기 무장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DA의 대표적인 미사일은 바로 미티어인데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속도는 마하 4 사거리는 최소 100km 이상을 자랑합니다. 액티브 레이더 시커로 유도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지형이 복잡하고 재밍 신호가 많은 환경에서 전투기와 무민항공기, 순항미사일 요격도 가능합니다. 사실 사거리에 관한 정보는 기밀 사항이라 1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터부터 300km의 사거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MBDA는 브림스톤이라는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하면서 미사일 시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레이저 시커를 밀리미터파 시커로 대체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장갑을 파괴하면서 기갑 차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최근 영국은 브림스톤 2를 개발하며 차세대 전술 관성 측정 장비와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미사일의 정밀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실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해 전차의 공포라 불리며 MBDA를 대표하는 미사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티어나 브림스톤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닌데요. 여러 부분에서 영국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미티어 또는 브림스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고 콧대 높은 MBDA가 KAI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게다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MBDA의 기술을 적용할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공대함 유도탄위로 알려진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한 다중모드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모든 상황과 표적에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또한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덕티드 램제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사거리 300km에 마하 2.5로 일본의 최신 대함미사일 ASM-3에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한 MBDA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다면 차세대 첨단 미사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해서 MBDA와 미사일 도입을 비롯한 기술협력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했고 2035년에 시제기가 남오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목표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기한과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역시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공군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했으나 무산되자 영국에 접근한 것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파트너로 참여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환명할 만한 일이었지만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GCAP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플랜 B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이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인데요. 기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며 GCAP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의 6세대 전투기 사업에 합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면서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차후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덕분에 KF-21은 유럽과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력 강화의 기회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F-15K는 현재 우리 공군 전술기 중 자체 중량만 1.4톤이 넘는 KPD-350 타우러스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폭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략 시설을 지하화에 둔 북한 수뇌부로서는 그림자만 비춰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공군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지하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폭기 전투기 조합으로 전술기 편제를 구성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전폭기라는 게 F-15K를 제외하면 1960년대 배치를 시작한 F-42 팬터미가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KF-21 블록 투대량이 완료되고 공대지 무장 통합이 끝난다면 F-15K의 막중한 임무도 조금은 무게를 덜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대체할 기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으로 후계 기종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개량해서 전폭기의 명맥을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작사인 보잉은 F-15K의 성능 개량을 의뢰하려면 대당 9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새 F-35A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KF-21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자체적인 고성능 AESA 기술과 전자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KF-21용으로 개발된 AESA 레이더는 안테나부터 반도체 송수신 모듈까지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다기능 레이더에 100%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KF-21용 AESA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전투 함정부터 지상, 공중 가리지 않고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FA-50용으로 소형화된 AESA 레이더 역시 KF-21 개발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선행 습득한 덕분입니다. 이는 전자전 장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체프, 플레오터, 제밍 방사까지 통합 제어하는 이웃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EWC RWR 기능으로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적의 공격에 기만 대응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겟팅 포드인 EOTGP는 이미 국산화하여 통합에 성공했고 대방사유도 탄이와 함께 미국의 ANAS Q213급 표적화 시스템까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쉽게 말해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조준기, 피하 식별 장치, 적이 나를 로그온하는 걸 방해하는 기만 장비까지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을 F-15K 개량에 적용하는 방향을 연구 중입니다. F-15K 개량의 핵심은 기계식 레이더인 ANAPG-82V를 1000개 이상의 모듈을 탑재한 AESA 레이더로 변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식 ECM, RWR, IFF 장비를 현대화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원천 기술이 있으니 KF-21용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변형해 탑재해버리면 개량 가격을 극단적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F-15K를 도입한 1터부터 2차 FX 사업 때만 하더라도 보잉은 F-15 생산 라인 폐쇄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F-15K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F-15K가 동세대 계열기 최고 성능이 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안보 환경에 걸맞는 고유 형상 장비가 다수 탑재된 것도 이 덕택입니다. 일례로 F-15K는 항공전자계통 부품 219종 중 159종을 우리 공군만의 고유 형상으로 탑재했습니다. PBL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손으로 자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F-15K의 가동률을 상당히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가 개량을 위한 기술 노하우까지 습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15K 개량에는 어쩔 수 없이 미션 컴퓨터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투기가 습득한 정보는 모두 기계어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미사일을 운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를 컴파일과 디컴파일, 정보 자체를 소스코드라고 부릅니다. 미션 컴퓨터는
이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주는 장치인데요. 다만 이 소스 코드는 최중요 기밀 사항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F-15K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탑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F-15K 개량에는 미션 컴퓨터 교환까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고유 형상 장비를 탑재하고 자가 수리까지 해오던 터라 소스코드 알고리즘까지는 몰라도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는 데까지는 접근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을 지키면서도 원하는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KF-21과 관련한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힘은 이 와중에도 계속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다양한 시험 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서는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진 미로슬라프 코바치 대령이 한 공영방송에 출연해 극찬을 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방위사업청이 KF-21 전투기 2호기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000을 공중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무장분리 시험의 목적은 전투기가 무장 발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엔진 및 공기 역학적 변화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무장 작전 관련 항공 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험 비행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다양한 비행 영역에서 무장분리 및 기총소사 시험을 진행해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며 중장기적으로 국산 군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전 시험 비행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는 발사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KF-21 전투기는 두 가지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기에 이 부분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ALS든 날개 끝에 레일 방식의 무장 스테이션을 수직으로 장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이 점화되어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발사 영상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날개 끝인 무장 스테이션이 고정된 방식이 아닌 수직으로 파일런을 달고 여기에 미사일을 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날개 끝에 장착되는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미사일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잠시 전투기 파일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실 그곳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폭탄이나 연료 탱크를 잡아주는 넥과 전투기와 무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배선, 그리고 연료 및 연료 탱크 내부 가변 공기 등이 오고 가 파이프 내지 튜브 정도가 전부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 장착물을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한 구조물과 빈 공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아까워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체프 플레어 투하기나 기타 EW 장비를 넣은 파일런도 있습니다. 아무튼 폭탄이나 연료 탱크를 잡아주는 렉의 크기는 생각보다 대단히 작습니다. 이 렉의 역할은 평소에 폭탄을 잡고 있다가 투하 신호가 떨어지면 잡고 있던 후크를 푸는 한편 피스톤 등으로 폭탄을 강하게 밀어내어 폭탄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최근까지는 일종의 폭약 카트리지를 사용하였으나 F-22 이후로는 압축 공기, 즉 공압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시험 발사에서 사용된 독일제 LS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서방제 미사일 중에서 기동성이 가장 뛰어난 미사일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아처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개발한 구형 AIM-9 사이드 와인더나 영국이 개발한 아스람 ASRAAM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경쟁 모델보다 강력한 초기 발사 기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적외선 탐색기의 탐지각이 90도에 달해 적기와 교차되어 날아가더라도 순식간에 방향을 들어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의 국산 항공기 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애국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무장 시험은 아직 몇 차례 남았지만 성공적인 시작으로 무장 능력은 이미 완성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에서 개발된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결과로 서방 기술 보유국에게는 배울 수 없었던 무장 통합 기술과 다양한 오류 해결, 그리고 전투기 소스 코드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로 앞으로 국산 무장이 등장하면 우리 손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전투기 개발의 완벽한 의미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에는 수천억 원의 통합 비용이 들어가기에 동맹국인 미국 또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KF-21 전투기의 유럽제 무장을 통합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이후 유럽제 전투기의 한국산 미사일 통합까지 가능한 강력한 항공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무장시험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시험 성공은 폴란드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베테랑 조종사 미로슬라프 코바치 대령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 KF-21 전투기를 극찬했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F-35 조종 훈련까지 받은 유능한 파일럿으로 지난 폴란드 협상 대표팀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사천을 방문해 KF-21 보람의 시뮬레이터를 조종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의 무장시험 성공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는 한국이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KF-21 전투기에 대해서는 미래 전망이 매우 밝은 전투기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이 개발한 KGB 무장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KF-21은 밤낮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KF-21 전투기는 국내외 여러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와 관련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위산업협력은 KF-21 생산시설의 일부 혹은 MRO 센터 건립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여 국내 방산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국민들의 자부심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투기 기술의 혁신과 국방력 향상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KF-21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KF-21 전투기의 놀라운 무장시험 성공은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한 것이자 앞으로 국방산업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KF-21 전투기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국방기술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들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얻고 KF-21 전투기의 발전과 성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국민들의 자부심이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 앞당긴 양산 일정도 중요하지만 부디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물문하고 불매를 일삼던 중국이 한국에서 나타난 엄청난 결과의 놀라움을 급치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도 BMW를 상대로 불매를 진행하며 과거 현대차처럼 중국에서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그들의 바램을 완전히 깨트려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한국,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중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 같았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 달 내에 매각하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
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재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라 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5억 개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 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보안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의 전 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 앱으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았고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었다. 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국에서 180만 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 대를 판매하며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갔습니다. 외국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과 토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 법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 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타를 주려 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에다기 하는 2번이나 완전 자본 접식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2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점유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ID.4의 중국 판매량은 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 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 대를 팔고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하며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2,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 그룹이 1위로 몰아선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 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 대에서 2025년 50만 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 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몰라 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종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 원 못 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 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국외 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우를 중심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따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종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 인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순이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도요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도요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 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 대와 해외 27만 대에서 누적 9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도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중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IRA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 갖고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수를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트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온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생활에서 내부 합선이 원인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온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가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CATL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추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 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물매를 과감히 뛰어넘은 한국, 더 큰 기술로 세계를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 스페인에 위치한 바스크 지역,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독립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치는 가운데 특이하게 거리에 태극기가 나부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편입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나선 상황. 대체 바스크인들이 왜 한국을 찾으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게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에 일제히 경탄했습니다. 그동안 저수지 아래에 잠들었던 고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고대 문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요.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 주에 위치한 발데카나스 저수지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스페인 전역에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이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원래 이 유물은 과달페랄의 고인돌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유적으로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인데요.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프란시스 프랑코 독재 정권 치하에서 저수지 개발 프로젝트로 그 모습이 사라졌죠. 개발과 저수지가 더 중요했기에 이 유적은 보호나 관리 없이 그대로 물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유적을 잘 유지해 박물관으로 옮기자고 할 정도로 다시는 없을 기회가 이들 주민들에게 찾아온 셈이죠. 스페인을 강타한 폭염은 이처럼 과거의 유물을 다시 소환할 정도로 스페인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잇따르는 것은 기본인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에어컨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태가 폭염과 맞물리면서 스페인은 재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 제한을 거는 한편 상점과 사무실 등 밤 10시부터 불을 꺼야 하는 비상 상황을 발동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시설인 쇼핑몰, 영화관, 직장은 물론 외교공사 역시 에너지 제한에 동참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혹독한 조치가 스페인을 덮친 것입니다. 폭염은 스페인 경제도 위협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에 스페인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죠. 인플레이션 역시 스페인을 괴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각종 기초 자원 수급 문제에서 스페인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닐 뿐더러 코로나 시기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치솟은 물가가 겹치면서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 물가 통제도 스페인은 필요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을 발표, 현재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던 국영철도 티켓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히며 치솟은 물가 잡기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국영철도인 램페와 대도시 통근 열차 세르카니아스 설케니에스, 카탈루냐 지역철도 로달리에스 로델리스가 무료 티켓 배포에 해당되었죠. 차량을 주로 이용해 통근하는 스페인 주민들을 달래고 대중교통 장려로 에너지 절약까지 노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정책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죠. 게다가 스페인의 작은 도시 그라나딜라의 주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무능이 스페인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가올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은 불만에 차서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국가답게 시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죠.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산발적으로 전개되더니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아예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조의 바스크 지역에서도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태가 신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기묘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 깃발은 물론이고 태극기를 든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태극기를 든 것은 사실 과거 고대 바스크인들과 한국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바스크인들은 옛날부터 유럽 민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니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를 살펴보면 유럽 문화와 다른 형태를 띈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DNA 분석 결과 이들과 유럽 민족 사이의 상관성이 낮게 나오면서 바스크인들이 어디에서 온 이들인지 많은 학자들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바스크인에 대해 놀라운 가설을 제기하며 고대 바스크인들이 고조선의 후예라는 사실을 밝히며 바스크인과 고대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는데요. 과거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과 흉노족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벌판을 거치며 이들 한민족의 후예들은 이름을 아발족이라 바꾸며 고조선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족과 전투를 벌이며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 아발족 세력 일부분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왕의 공격을 피해 피에네 산맥 쪽으로 도망가 지금의 바스크 지역의 선조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바스크족 언어를 들었는데요. 바스크 언어를 바스크족은 유가라유스카라라고 칭합니다. 가라카라는 말, 언어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인데요. 유가라는 고대 아발족의 말이라는 뜻이 변형된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바스크어의 문법 역시 고조선 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입니다. 전형적인 우라러족에 속하는 구조로 유럽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인 주어, 동사, 목적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열다라는 한국어는 바스크어로 이레키다에레케제라는 표현을 쓰거나 안따라는 한국어를 바스크어로 번역하면 자리자르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 한국과 바스크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무엇보다 바스크족 거주지에 고인돌 무덤이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레네 산맥 기슭에 위치한 고인돌 무덤이 현재도 남아있는데요.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고인돌로 한국에 남아있는 고인돌 유적과 흡사합니다. 바스크에서도 신용화 교수의 이론을 접하며 한국과 바스크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바스크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서 뿌리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빠진 이들이 많은 상황. 그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바스크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화근이 되었죠. 독립 세력들은 이 기회에 한국에 편입되길 바란다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바스크는 오래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페인 다른 지방과 융화되길 거부하며 독자적인 문명과 세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죠. 이런 바스크인들을 스페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인 프랑코 정권은 바스크인들을 학살하며 바스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바스크인들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한국에 편입되길 원하며 독립에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아라 할 수 있는 바스크인들이 부모인 한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스크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바스크 민족주의당 PMV는 최근 독립에 대한 기세를 높이며 바스크 민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스크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스페인 다른 지역에게 나눠주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특히 빌바오 지역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장소이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득세도 높게 측정된 지역이죠. 그렇기에 예전부터 스페인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바스크 지역은 홀대를 받고 다른 지역이 더 우대받는 것에 바스크인들은 폭발을 한 것이죠. 부유한 국가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편입되어 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바스크인들 입장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바스크 주 정부는 민족주의당의 독려에 힘입어 주민투표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립과 함께 스페인에서 벗어나 한국에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입은 물론이고 나토는 물론이고 G7 등 주요 국제단체에서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는 한국에 대해 바스크인들이 호의를 보내는 상황. 바스크의 본격적인 독립 움직임에 스페인 내에 또 다른 독립운동 조직 카탈루냐 독립운동 세력도 발맞춰 독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족 독립에 스페인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한국에게 편입되길 원하는 스페인 바스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응원하며 그동안 스페인에게 탄압받던 형제 민족이 자유를 되찾길 희망해 보겠습니다.